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서울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된 뒤 35일 만에 오히려 확대됐습니다. 월세가 급등하자 사라져가던 하숙이 부활하고 있는데요. 달라진 하숙집 문화도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와 푸틴이 장시간 통화로 우크라이나전의 휴전에 합의했지만 서로 말이 다르고 젤렌스키와 유럽이 반발하면서 우크라이나전은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첫 복귀 시한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집단 휴학계는 모두 반려됐고 전국 40개 의대는 유급과 재적을 원칙대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정호김 전 국회의원,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해제 논란, 이 뜨겁습니다. 35일 만에 서울 강남의 일부 지역 아파트값 많이 올라간 데는 7억 원가량이 올랐어요. 아파트값이 이렇게 단기간에 많이 오른 적이 있었나요? 2018년 이후엔 처음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 허가제라는 게 1918년도에 너무나 집가들이 올라오니까 그런 걸 잡으려고 했고요. 그때 사실 투기 열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하는데 요번에는 이상하게 이게 뭐 사실 강남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지 강남은요 무슨 정책만 나오면요 좋든 싫든 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최대 상승폭도 나왔고 그다음에 요번에 보면은 그 사이에 갭 투자가 의심되는 건수들이 몇 건 있었거든요. 네. 근데 평균 한 200건 정도 되는데 400건으로 2배가 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조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한 달 만에 이것을 뭐 했다가 다시 이제 뒤집는 부분들이 있어서 경제 주체들이 피부로 느낀 거는 정책의 일관성인데 그게 네. 굉장히 좀 상실돼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어떻게 이제 앞으로 전개될까가 굉장히 지금 뭐 걱정되는 그런 대목으로 지금 돌입돼 가고 있습니다. 이 풍선 효과까지 나타났어요. 강남에 이어 떨어지기만 하던 이른바 서울 노도강 지역의 아파트값도 올라갔고 물론 이 마용성은 덩달아 또 올라갔습니다. 자, 왜 이런 효과가 날까요? 이게 풍선 효과인데요. 애초에 송파 잠실, 그다음에 강남의 대치, 청담, 삼성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를 해제했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왜 여기를 해제하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런 결과가 명약관화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마포, 용산, 성동도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마포 0.21%, 용산 0.23%, 성동 0.29%. 여기서 끝이질 않고요. 처음에 그 토지거래 허가에서 해제된 지역이 막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올라가면서 소위 노원이라든지 도봉 그다음에 강북의 경우는 떨어졌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가 보합으로 가다 지금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까지도 이제 올라가는 그러한 상승 전환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애초에 올라갔던 송파 같은 곳에서는 지방에서도 돈 가진 사람들이 올라가서 지금 집을 보는 그런 현상.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육지책으로 다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돈 들고 와서 무조건 좀 사달라.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한 오세훈 서울시장 일단 머리를 숙였고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집값 상승세를 막겠다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주택가격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공조에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습니다. 재건축 촉진법 제정, 신축 매입 임대 11만 호 적기 공급, 수도권 신규 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등 주택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장 질서 교란 등 투기 거래를 엄단하겠습니다. 들으신 대로 최 대행은 투기 수요 엄단 그리고 특단의 추가 조치까지 예고했습니다.
자, 뭐 말이 너무 강한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일단 뭐 대출 금리를 일단 추가 인상하는 걸 이제 선택지로 잡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증보험에서 보증해준 보증비율을 100%에서 80%로 지금 내리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갭 투자가 의심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이제 이것을 철저하게 조사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더욱더 이제 이 잡아야 되는 부분, 특히 이제 대출 부분들을 이제 잡아야 되는데 사실 최대형이 이 우리가 IMF 사태가 한 다음에 경제 정책국에 계셨어요. 너무나 잘 알아요. 강만수 장관 하실 때 비서실장이었고, 그렇죠. 이 소위 말하는 이 건설업계에 이런 잘못된 것들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 뼈저리게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거 잘 아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금 첫 단추부터 잘못 꼈다고 생각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거를 이제 다시 이제 재지정하는데 5일 후에 한다 그랬잖아요. 내일 바로 지정해야 돼요. 5일이면요. 지금 뭐라고 시장해 줬냐면 5일 남았으니까 살 사람 빨리 사라 이렇게 되고. 5일이면은 몇백 채 거래되죠. 거래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는 이상하게 이 정책 일관성 뭐 이거를 떠나서 굉장히 아마추어적으로 지금 시장을 접근하는데 부동산 시장이 우리나라는 모든 거에 도화선이 됐던 것을 생각할 때 굉장히 아직도 뭐 마음을 놓지를 못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문제는 정권도 갈아치운 적이 우리가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세훈 서울시장 일단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오히려 확대했습니다. 정책의 일관성 문제가 또 제기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지난 2월 12일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이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아파트를 대상으로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네, 들어보셨죠?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이렇게 대규모로 지정된 것도 이례적입니다. 이 정책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오히려 더 늘어났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더 할 수도 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건요 첫 수를 잘못 뒀어요. 왜냐하면 구 단위로 허가를 해야 됐거든요. 이거를. 근데 구 단위로 한 걸 한 번도 못 봅니다. 동 단위로 했는데 이걸 구로 했고요. 사실 이렇게 하면은요. 거기도 강남 지역도 보면은 반포 같은 데는 굉장히 오래된데 거기는 안 되거든요. 그런 아주 첫 단추부터 했는데 그러니까 디테일이 좀 안 됐군요. 없어요. 그리고 5일 이후에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용산구까지 지금 집어넣고 왜 용산구가 들어갔는지 누가 이유를 설명하는 사람도 없고요. 이러다 강남하고 보니까 비슷하다고 그랬나요? 구호라고 전체를 끌고 가시면 절대 안 되고 이거는 진짜 핀셋으로 정밀 조정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40만 가구 2,200개 단지가 지금 가고요. 3월 24일 저는 아직도 진짜 이거는 뭐 이해를 못 합니다. 왜 시간을 5일이나 시장에 주는지 등등을 이제 뭐 오 시장이 나와서 한 번은 더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나라는요. 세계 유수의 이런 경제기관에서 얘기할 때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직면한 최대 리스크를요.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하고 있는데 네.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디테일,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큰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작은 생선 찌듯이 하라. 참 이 생각이 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으면서도 할 말은 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되죠? 사실은 지금 정치적인 불확실성하고 맞물려서 오세훈 시장은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다면 잠재적 조기 대권 후보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섣부른 토지거래 허가 철폐가 혹시 이런 정치적 계산과 맞물려 있나 이런 의혹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러고 본인이 지금 할 말을 했다 그러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주택 시장 자체도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인데요. 우리나라는 주택 시장 자체가 왜곡되어 있는데 네. 그런데다가 지금 양극화가 상당히 심각한데 오히려 오세훈 시장이 한도에 시장한 게 아닌데 오히려 부동산 서울 수도권 부동산을 더 양극화한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 말로는 서울시의 규제 철폐 시민 대토론회에서 이런 의견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오히려 그 규제를 철폐하고자 하는 시민들, 즉 유권자들을 생각한 건가라는 그런 의심이 들게 만드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말을 하면서도 단기간에 그쳐야 된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근데 과연 그 정도로 시장이 안정되어 있느냐라는 판단에 있어서 굉장히 좀 섣불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본인이 할 말을 했지만 과연 그 할 말에 대해서 수긍하는 사람이 당장 전문가인 최 박사님이 불확실성이 배가 됐다라고 네. 지적하지 않습니까? 자, 참 이 빨리 그 닷새간의 그 유예 기간도 좀 되돌아봐야 된다. 최영호 원장 2번씩이나 말씀을 하시네요.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면서 그 불똥이 그 튀는 곳이 있습니다.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이 젊은이들이죠. 사라져가던 하숙집. 저도 대학 때 있었습니다. 이 다시 인기라고요? 그렇습니다. 또 특히 이제 뭐 대학생들은 제일 선호하는 데는 사실 기숙사인데 그게 이제 뭐 제한돼 있는 부분. 숫자가 얼마 안 돼요. 예. 그래서 기숙사는 지금 들어가는 비율이 한 23%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다 와서 이제 뭐 하숙을 지금 가야 되는데 하숙집 예약 건수가 보시면요. 350건에서 426건으로 그냥 급격하게 지금 뜁니다. 물론 이제 뭐 자취를 한다든가 이제 전세 뭐 자취를 한다 그러면 이제 이 거주비 들어가는 게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 나오는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대학집 하숙집의 수요가 증가되는 게 이게 사실 대학생들이 쓰는 경비 중에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식비거든요. 식비 주거비 문합인데 그 식비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이 사라져가던 하숙집이 다시 인기를 지금 열고 다시 재등장하는 그래서 진짜로 뭐 경쟁이 심해지는 그런 부분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저도 대학 시절에 이 도시락 싸주면 10,000원 더 받는 그 하숙집 추억이 떠오릅니다. 지금도 하숙의 매력, 이 집밥이라고 하는데요. 직접 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보통 네. 9가지 최고로 반찬 없을 때가 8가지. 과거에는 함께 방을 쓰거나 2인 1실 많았어요. 요즘 거의 없다고 하네요. 10명 이상, 뭐 20명까지 함께 밥을 먹는 이른바 기업형 하숙집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많이 달라졌다고요? 네, 지금 이제 여기도 이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어떤 표가 나오냐면 26만 시간의 집밥 노하우를 갖고 있는 뭐 하숙집입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집밥을 그 주인 아주머니가 하셨다. 아직도 예. 그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듯이 지금 학생들이 해야 되는 그 전체 써야 되는 돈에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식비거든요. 식비, 주거비, 문합인데 그 식비가 여기 와서 집에서 집밥의 그런 향미를 풍기는 밥으로 맛있는 밥으로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3, 4년 전, 5년 전만 가도 신세대들은 개인 프라이버시였고 원룸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완전히 전세가 됐습니다. 비싸거든요, 일단 비싸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하숙이 점유율을 지금 계속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 사람은 어깨 부딪히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친구도 사귈 수 있고 여러 대화의 공간들이 되기 때문에 하숙집이 다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네. 월세 비싸기로 치면 뭐 미국, 뉴욕, 뭐 독일 이런 데는 더 엄청나죠. 미국에서는 요즘 붐메이트,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이 세대 동거가 유행이라고요? 네, 저도 이거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요. 아마 일종의 레트로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아시아권에서도 왜 캥거루족이라고 다시 부모랑 같이 사는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집세도 비싸고 하니까는 그 소위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제 그 집을 제공하면 청년 세대들이 렌트를 내겠죠. 그 아들 세대가. 그러면서 이제 그 베이비붐 세대들은 예를 든다면 뭐 요리를 해준다든가 그러면 청년 세대들은 지금 생활에 있어서 뭐 스마트 기기라든지 디지털이라든지 그 베이비붐 세대가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거를 서로 가르쳐 주면서 공유하는 그런 식의 주거 형태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는데 저도 이거를 지금 그 우리나라의 언론을 보고 지금 확인하는 것이지 과연 뉴욕 같은 데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런 뉴욕 생각도 들어요. 만은 아닌데 다른 대도시에 다른 뭐 있다라는 대도시에서 이제 것이죠? 점점 생겨난다는 그런 형태인데 이게 뭐 우리나라라고 전국적인 현상은 아니겠지만 안 나타나라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일본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5년 전쯤에 노인들이 살던 주택단지를 그 일부를 대학 축구부 기숙사로 썼는데 여기서 아주 다양한 좋은 효과가 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가나가 대학이라는데 이게 간토지방 남서부에 있고 여기 이제 전체가 도쿄도 남쪽에 있기 때문에 뭐 인접성도 좋은 그런데 좋은 도시인데요. 50년 넘게 된 그런 노인들만을 위한 공용주택이 있었는데 또 이제 연세가 많고 그러니까 이제 비기 시작한 거죠. 거기를 이제 축구부가 뭐 들어가서 자기는 숙소로 씁니다. 싸게? 예, 싸게 쓰고 4층, 5층을 쓰면서 하니까 자연히 이제 어르신들하고 이제 접촉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르신들이 요새 이제 디지털에 좀 되니까 그것도 가르쳐 드리고 같이 말동무도 되고 또 축구 선수들이니까 어른들은 운동이 필요하시잖아요. 운동 같이 체조해 드리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뭐 높은 나이를 가지신 분들하고 젊은이들이 융합하는 공간이 되는 아주 일본판, 동양판 세대 동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대 동거가 굉장히 긍정적인 면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그런 특히 이런 것이 더 커지면 사회 통합까지 가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예를 지금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세대와 손자 세대의 동거. 그렇습니다. 네. 너무 좋죠. 그리고 서로 배울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럼요. 또 네. 외로운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그렇죠. 그런 좋은 효과를 저희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해외 사례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엔 좀 외국으로 가죠.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만 쏙 빼놓고 가해국인 러시아의 푸틴, 중재자인 미국의 트럼프가 장시간 통화로 부분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뒷말이 많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전형적인 국제 정치의 이제 소위 파워 폴리틱스라고 권력 정치라고 하는데요. 다시 부활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트럼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미국의 리더와는 전혀 다른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국제 정치에서 힘이 약하면은 어떤 상황에 처해지는지를 지금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우리가 간접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 트럼프는 푸틴과 뭐 장시간 통화를 했고 매우 유익했다. 앞으로도 뭐 이게 성공하든 실패하든 자기는 잘했다라는 광고와 홍보를 계속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평화 협정을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과연 푸틴이 트럼프와 얼마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인가. 벌써부터 푸틴이 트럼프를 속이고 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공격을 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공습을. 그러니까 합의하고 나서 바로 공습했대요. 그런데다가 막상 전쟁 당사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인데 우크라이나 지금 빼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연 우크라이나의 이해가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EU도 굉장히 그 걱정 어린 눈초리로 보고 있고 또 러시아와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 동슬라브 국가들은 지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네. 6.25 정전협정의 새 참석자 중에 이 대한민국이 없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싱글벙글하고 있지만 크렘린궁 러시아 정부 대변인은 다소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러시아 특유의 이중 전략인지 싶기도 하고요. 자, 왜 이렇게 한다고 보시나요? 왜냐하면은 자기네들이 이미 오래전에 지금 크림 반도는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와 전쟁하면서 소위 그 러시아의 서부 지역, 그러니까 크루스크.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
그런 지역에 자기네들이 확보한 지역이 있잖아요. 이거를 기정사실화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부분 휴전에는 합의한다고 하면서 지금 그 소위 미국과 관계 정상화와 우크라 전쟁 합의에 의문이 많다라는 것을 또 러시아 정부 대변인이 얘기하는 이중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는 계속하되 과연 지금 푸틴이 얼마나 진정성을 보일지. 물론 트럼프가 러시아에 대해서 지렛대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게 대러 제재이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트럼프가 사업을 근데 지금 푸틴 같은 경우는 정보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러시아로서는 트럼프의 정치적 약점에 관한 정보를 상당수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복선이 상당히 많다라는 점에 대해서 사실 이 평화 협정 내지는 뭐 휴전이 됐든 종전이 됐든 산뜻하게 끝날 거라는 믿음은 가지기가 좀 어려워요. 네, 푸틴은 KGB 출신입니다. 대통령이 돼서도 걸어갈 때 총을 꺼내기 위해서 걸음걸이가 다르다는 그런 사람이라는 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와 이 푸틴의 합의에 찬성한다고는 했어요. 일성이. 그런데 미국의 개런티, 보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 될까요? 안 될 거예요. 미국이 그렇게 호락호락 보증을 하는 대신 또 뭘 내놓으라고 할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젤렌스키로서는 지금 뭐 평화를 원한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공격을 중단하라. 그리고 미국은 이거에 대해서 보증을 설하는데 러시아 공습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미국은 다 되지도 않았는데 hit도료 내놔라.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의 원자력 발전소 우리가 관리할게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젤렌스키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푸틴이 지금 휴전을 거부하고 전쟁 연장을 시도하고 있다. 아무리 지금 얘기를 해도 과연 미러 간에 그 우크라이나 등 뒤에서 어떤 미략이 만들어질지에 대해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고요. 러시아는 성명을 발표해놓고도 계속해서 드론으로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이우를 공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참 이렇게 휴전 협정도 딴속셈을 하고 있고 젤렌스키도 떨떠름해하고 있고 유럽도 반발하고 있고 대체 어디로 갈지 아주 지금 미묘한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쿠르스크를 거의 다 탈환한 게 북한군 덕분이다. 상당히 북한군의 역할이 있다. 자, 미국 언론이 이렇게 보도했어요. 네, 지금 이제 뭐 우리가 지금 10월 내 파병했을 땐 단순 보병이었는데 요번에 보니까 추가 투하하면 특수부대 이 전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손으로 지도를 그렸는데 이거는 뭐 전문가 중에 전문가들이 지금 한 것처럼 돼서 특수부대가 갔다. 따라서 이제 쿠르스크를 뺏겼는데 여기를 어제 재탈환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북한의 어떤 굉장히 뭐 첨단 부대로서 지금 가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군 덕분에 이런 쿠르스크를 지금 다시 찾고 있고 사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하나 첨언을 하고 싶은 거는요. 에너지 인프라에 대해서 휴전하자 그랬잖아요. 서로 지금 다른 각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트럼프는 에너지 앤드 인프라라고 얘기했고 네네. 푸틴은 에너지 인프라, 에너지에 관한 인프라만 지금 얘기하는 자포리자 얘기한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지금 뭐 이런 외교 정책가에서는 이게 세계적으로 남을 이런 그런 사례가 되지 않느냐. 앤드 하나 넣고 빼고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난다 지금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관련이란 단어 하나 가지고 지금 난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단어, 방점, 구두점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협상에서는. 다음으로 가죠. 전국의 의대들이 학생들이 낸 휴학계를 모두 되돌려 줬습니다. 다 되돌려 준다고 또 방침을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시작되는 복학 시한에 따라 집단 유급, 재적은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 됐습니다. 일부 의대는 편입으로라도 이 결혼을 보충하겠다고 나섰고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일단 등록은 하고 보자는 의대생들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 보겠습니다.
저는 복귀에 그만 매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태를 최대한 해결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전문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의들이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그 시스템을 좀 바꿔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네, 수업을 받기 위해 들어가겠다는 동료 학생들을 영원히 왕따시키겠다는 일부 의대생들에게 일침을 가한 그 4명의 서울의대 교수가 있죠. 방금 앞서도 잠깐 보신 그중에 한 분, 서울대 의대 교수가 방송 인터뷰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체주의적이고 민주사회의 규범을 위배하는 행위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모습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을 제기한 것입니다. 블랙리스트라든지 복귀하는 동료를 동료가 아니라고 표현한다든지 지금 현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는 것들 그건 공동체 사회에서 같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범죄 행위인데 뭔가 집단 논리에 휩쓸려서 목표가 정당하다고 해서 모든 행위가 정당한 것처럼 굴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전국 40개 의대가 내일까지요. 모든 이 휴학계 다 돌려주기로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의과대학 선진학원 총장협의회라는 게 의총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결정한 얘기가 20일까지 이제 반려를 하고 그럼 이제 교칙에 따라서 지금 한다. 그래서 뭐 강력한 의지를 하죠. 지금 집단 휴학 불가고 뭐 미복귀 때는 거기에 걸맞는 체제를 하겠다는데 저는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왜냐면 이게요 그냥 극단적인 표현일지 모르지만 아들이 가출을 했으면 가출을 했다 이거죠. 근데 그럼 아들을 데리고 들어올 노력보다 나 그럼 양자 데리고 들어올래.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편입생을 양자로 본다? 예,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그리고 이 부분은요. 이건 헌법재판소까지도 갈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소위 말하는 의대생을 뽑을 때 먼저 얘기를 했던 거냐 안 했던 거냐. 현재 바쁜데 그것까지 내야 됩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올라갈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총장님들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달래는 모습은 좀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볼 때는 총장은 행정을 총괄하는 분이고 의대 학장은 의사들이니까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는 머리를 맞대고 좀 해야 되는데 누군가 하나는 양보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뽑아내는 게 평소에 친소관계라든가 대화라든가 이런 게 있었느냐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한쪽으로만 가게 되면 한쪽에서는 터지면은 저기네들은 또 더 센 그런 대책을 내지 않을까 지금 걱정이 됩니다. 네, 정부 당국 특히 교육부는 무관용 원칙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교육부에서 40개 대학에 공문을 발송을 해가지고 집단 휴학은 승인할 수 없다. 그리고 개인 휴학이라 하더라도 이게 집단적인 대규모 휴학 신청이 된다면 승인하지 않도록 조처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대학 전체의 정상적 학사 운영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교육 여건을 악화하고 또 타학생들에게도 피해를 준다. 그러니까 대학들이 책임을 지고 결정하라라는 것인데요. 지금 애초에 문제의 단초는 바로 2,000명 증원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그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대통령을 비롯해서 할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저항이 있지 않았습니까? 의대생이라고 한다면 특히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기억할 것이고 자신들의 의료 행위라는 것이 물론 개인의 이해도 있지만 공익이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까 의대 교수도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런 갈등의 상황에서는 100대 0의 해결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학생들이 돌아올 때여야 되는 건 맞고요. 최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래도 이제 어떤 강제 조처를 취하기 전에
일단 호소 정도는 있었어야 된다라는 거에 저도 공감은 하지만 지금 여기 이러한 상황에서 집단 휴학을 강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에게 블랙리스트 내지는 집단적인 왕따를 가하는 그 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가 가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자, 의사들의 이 의협은 물론 소중한 것이지만 그 면허가 모든 것을 보장해주는 무슨 마패 같은 것은 아닐 겁니다. 관련 대학 총장들의 합의에 앞서서 호남 지역의 2개 의대 이 휴학계 반려 방침을 이미 발표했죠? 네, 뭐 조선대와 전북의대에서 휴학계를 이제 반려한다는 그런 방침을 세우시고요. 28일까지, 28일이 왜냐면 수업 일수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딱 아주 마지노선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돌아와야 수업이 되고 유급이 조치가 안 된다 그래서 모두 일단은 반려 조치를 했고요. 그때까지 돌아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 28일까지 뭐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서로 얘기하는 모습을 봐야 우리 국민들도 의사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심과 믿음이 생기는 거지. 이렇게 극대극으로 가서 과연 누가 피해를 입느냐? 국민이 입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해주는 우리나라 최고 상위의 불효인들이 가는 그런 학과인데 조금 더 꾀를 내주실 수 있지 않겠느냐는 아주 뭐 신뢰 같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의대생들의 태도 90% 이상은 변화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대응 방침이 이렇게 확고한 이상 대규모 재적, 유급 이게 설마 그렇게 하겠어라고 하기에는 이제 정말 목전에 왔어요. 네, 정부도 그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이제는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밀리면 밀린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분명히 정부 쪽에서 준 건 맞거든요. 그래서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으면 F학점, 유급 재적 처리를 단행하겠다. 근데 규모가 좀 너무 많아요. 1만 그다음에 7,000명이 넘는. 전국 의대생의 96.5%가 휴학계를 제출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기준에 따라 처리하겠다. 수강 신청을 안 하면 유급이고 등록금을 안 낸 거부는 제적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그 확고한 방침을 정했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의대생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은 증원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 의대생들도 학생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기를 호소하는 바고요. 이게 지금은 굉장히 본인들에게 큰 레버리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의사 사회도 변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래의 네. AI 시대가 도래하고요. 지금 이러한 그 혼란 속에서 사실 어떤 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면은 많은 환자들이 아프면 대학병원으로 먼저 안 간다 그래요. 개인 병원이라든지 그렇죠. 지역 병원으로 가가지고 우리나라 또 국민들이 그런 그 뭐랄까 나름대로의 그 평형화 내진 자정작용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이제 의대생들이 돌아올 때입니다. 네. 자, 버티는 의대생들에게는 우리가 끝내 이 버티면 뭐 어떡하겠어 이렇게 하는데 치명타가 될 수 있는 대책이 나왔습니다. 제적으로 결혼이 생기면 같은 대학교의 그 이과 대학생들로 공대생들도 있고요. 보충하겠다는 거죠? 치명타가 왜 그분들에게만 가겠습니까? 국민들한테 오는 게 치명타인데 그것까지 넓게 생각을 해주시고 지금 의대협회에서는 지금 뭐라 그러냐면 편입은 잘못된 정보다. 아주 고려하는 의대는 없다 그러시면 내부에서 검토를 했으니까 이런 게 보도가 나오는 거 알겠습니까? 자, 진짜로 우리가 합의가 될 때는 조금씩 뒤로 물러서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끌어내는 것 자체가 교수님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고 학생들 달래가면서 하실 방법은 진짜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의대협회는 이게 잘못된 가짜뉴스다 하는데 고려한 의대가 없다고 하는데 당국의 입장은 좀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교육부는 타 학과생의 의대 편입화 검토를 한다는 이 기사에 대해서 그건 대학의 자율사항이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거 알아서 하라는 뜻 아니에요? 예, 근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얘기를 할 때는 문제의 단초는
정치권, 교육부다라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의사분들의 주장이 지금 상당 부분 반영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근데 안 돌아오니까는 또 이제 그 소위 편입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첫 번째 단계는 설득과 호소입니다. 근데 설득과 호소가 먹히지 않을 때는 대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에 우리가 직면했다. 근데 그 순서가 맞지 않으니까 아마 최 원장님도 답답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사회적 반응이 좀 궁금합니다. 이 의사가 아닌 분, 또 의대생을 자녀로 두고 있지 않은 가정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죠. 이분들의 반응은 어떤지, 또 이 간호대생들을 넣는다는 구체적인 움직임까지 있다고 해요. 그럼 뭐 이건 의대생 이기주의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사실 뭐 학교 뭐 공정한 눈에서 보자 그러면 아니 공부하기 싫다 그러면 그걸 제적하는 게 맞겠죠. 근데 그러려면 뽑지를 말았어야 된다는 생각까지 또 하고, 이게 진짜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그러니까 뭐 하나의 방편으로 편입을 하는데, 자, 이렇게 큰 사건이 나고 있을 때는 원칙에 의해서 아주 진짜 골간이 되는 부분들을 따져야 됩니다. 이게 출발이 어디입니까? 의대 정원 늘리는 것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한번 푸는 과정으로 가고, 또 2년 이상 또 공부하는데 뭐 편입하는, 이거는 진짜로 가지치기입니다. 뭐 편입하기 오고 이런 것들이 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여기에 답답하고, 결국은 이 뭐 사회적 반응에 묻어나는 거는, 그러면 결국은 모든 피해는 국민이 입는다. 그거를 어떻게 막을 건지를 얘기해달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저는 들리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말씀은 네네. 맞는데, 그러면은 이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의대생들이 요구하는 안만이 완벽한 안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니죠. 우리나라 현실로 볼 때. 근데 그 얘기를 다시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들이 공부의 현장으로 돌아오라 그러는데, 그걸 마치 또 정치적으로 계속 우리의 의견이, 우리의 입장과 주장이 관철되기 전까지는 안 한다. 오죽하면 의대 교수들이 그렇다 그래서 같은 학생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왕따하는 건, 니네들은 이거는 민주주의의 사회의 의사로서의 자격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런 부분에서는 원칙을 확고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요즘 우리나라에 분수령이란 말, 운명의 한 주란 말이 매주 나오고 있어요. 이번 주는 뭐 최대의 분수령이란 말도 나옵니다. 의대도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이번 주가 운명의 한 주, 분수령이 되겠네요. 예, 최종 복귀 마지노선이 3월 28일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고려대와 연세대는 등록 마감이 내일이고요. 서울대는 27일이 시한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번 주예요. 예, 그리고 다음 주. 학칙상으로 수업의 4분의 1 빠지면 F 학점인 겁니다. 저건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이 2,000명 증언이라든지 정치권의 행태라든지 교육부가 잘 못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돌아오는 게 맞고 원칙대로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네, 정부가 워낙 완강하니까 의대생들 가운데서도 이러다 큰일 나는 것 아니야, 이런 일부 변화는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마주보고 오는 열차처럼 지금 보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과 학생들은 그래도 뭐 자기가 해야 될 그런 수업은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뭐 고대 같은 경우에 본과 4학년들이 지금 뭐 수강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뭐 연세대도 뭐 이제 뭐 요지부동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재적도 감수하겠다는 그런 단체 움직임이 지속되면서도, 일단은 뭐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진전된 모습들로 지금 나아가는 그런 밑에 흐르는 흐름들은 지금 굉장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의대 학장님들이 지금 간곡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비난받아야 될 일이 아닙니다. 이 환자들의 얘기를 오늘 거의 안 했는데요. 지칠 대로 지친 환자와 그 가족들도 좀 생각하시고, 좀 모두가 이게 아까 말씀 나왔지만 100대 0은 없어요. 60대 40인지 55대 45인지 이걸 타협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요즘 우리 사회에 참 떨어져서 더 안타깝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청년들만 만들 수 있는 계좌가 있습니다. 이게 요즘 아주 인기도 있고 신청자가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거죠? 네, 지금 청년 도약 계좌. 뭐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연령층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19세부터 34세까지. 그래서 지금 요거를 부으면 자,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리가 나라에서 주는 기여금까지 하면은 9.54%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9.54%요? 네. 그래서 몇 년만 이제 부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5천만 원 정도의 목돈이 생기면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가입자만 지금 뭐 8만 명이 지금 넘어가고 있고요. 누적 계좌라면 182만 명이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뭐 다 하면은 지금 신청은 한 305만 명이 지금 한 상태고요. 일단 이러면 4명 중 1명이 지금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또 최대 6%의 기여금까지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기가 대상이 된다는 걸 확인하면은 저는 이거 뭐 무조건 강추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9. 아까 그 네. 퍼센트가 넘는 9.54%가 이제 평균으로 올라갈 수 있고요. 그러면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재원은 있나요? 이제 이거는 자기가 내는 돈에 그다음에 예산으로 잡는 것들이 매칭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적으로는 전혀 지금 문제가 없고요. 사실 요새 제일 많이 드는 게 지금 뭐 청년들이 광화문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이게 정당 싸움이 아닙니다. 자기와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 미래에 대한 뭐 이 재원으로는 굉장히 좋은 그런 제도라고 보여집니다. 네, 제목에 도약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뛰어오른다. 자, 그런 내용인데, 자, 어떤 혜택들이 있길래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가입을 하고 인기가 있는 건지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매달 70만 원씩 내 가지고 5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5천만 원을 목돈으로 준다는 거예요. 5년이 좀 길긴 하네요. 네,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러면 1년에 840만 원씩 5년을 부면은 5840, 4832 해가지고서 한 몇백만 원 이제 그 이자가 몰린다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이자 소득세라든지 등록세를 비과세로 하니까 그 받는 액수가 더 늘어나겠죠. 그다음에 만약에 그 5년이 아니라 3년을 유지하면은 정부 기여금 환수를 하지 않고 이것도 역시 비과세로. 그러니까 3년까지만 갖고 있어도 되네요. 네네. 불이익이 그다음에 없네요. 2년 이상을 유지하게 되면은 그랬는데 800만 원 이상이 납입돼 있다 그러면 신용 점수를 또 올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2년 유지 때는 만기 전 납입액 40%까지 또 인출도 가능한 그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간만 갖고 있으면 40% 자기가 낸 거에 40%를 대출도 인출할 수 해준다. 있다. 네. 정말 제가 듣기에도 대단히 유용한 그런 여러 혜택들이 있습니다. 저도 뭐 대상이 되는 청년들이 집에 있어서 한번 권유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이거 가입 방법이 또 궁금한데 이거 사실 어떻게 가입을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앱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이제 제한들이 있죠. 그래서 19세에서 32세까지 되고 연소득 7,500만 원 이하가 되고 가구 원수에 따른 중위소득이 250% 지금 이하 요건이 되는데 안 되시면요 세대 분리하시면 됩니다. 세대 분리? 네, 그래서 지금 주요 은행 앱으로 들어가면 친절하게 이것들 하시고요. 이거 놓치시면은 목돈 모으는데 강제 수칙이 최고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되게 좋겠습니다. 네. 자, 은행 앱으로 들어가는 거 말고 이게 이제 뭐 젊은 세대라서 앱으로 할 수 있는데 뭐 직접 가거나 다른 방법은 없나요? 아니요, 뭐 가서 문의를 하면은 이건 친절히 지금 뭐 안내를 받을 수 있고요. 지금 다음 달 11일까지 이제 계좌 개설을 하면 이것들은 뭐 가능해지는 부분들이고요. 가시면요 너무나 친절하게 하고 사실 우리 집에도 이제 여기 해당되는 청년들이 있어서 하는데 이 친구들 데리고 가는 것보다 자기네들이 앱에서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잘 이거는 굉장히 비대면으로도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청년들이 캥거루 청년들이 많아서 그렇죠. 34살까지만 제한하는데 이 34살 넘어도 자립 못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좀 걸리는 것 같고 또 하나 이게 그 하위의 25%만 대상이 된다는데 이걸 좀 늘려야 실질적 혜택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좀 늘려야 되는 분인데 이게 이제 가구원에 따라 가구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대 분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추가되는 게 뭐냐면 금융소득이 직년 3개년 동안에 거기 금융소득을 지금 하면 또 안 되는 뭐 좀 디테일한 게 몇 가지 있는데.
앱에 들어가시면 뭐 친절하게 아주 뭐 AI가 다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AI로도 상담이 가능하니까 네, 비대면으로도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청년분들은 뭐 이거 얼마든지 잘 하실 거라고. 네, 그렇게 5분이면 끝났습니다. 5분. 네, 알겠습니다. 정호김 전 국회의원, 최양호 원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이 춘분입니다. 내일부터는 낮이 밤보다 조금씩 길어지죠. 요즘 나라 안팎을 뒤덮고 있는 칠흑 같은 어둠이 이걸 밤이라고 할 때 내일부터는 조금씩이나마 거쳐나가길 개인적으로 기대해 봅니다. 내일 오후 1시에 또 뵙죠. 고맙습니다.